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우리 36회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24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인데, 역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또 나왔다 이거죠. 거래 명세서를 주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는 문제였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이며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압수표는 개정 과목이 뭘까요? 현금이었죠. 그래서 1번 분개하시면 되겠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결제 내역하고 전송 일자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날짜 10월 7일 날짜로 11번 과세 매출 문제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10월 7일 날짜 위에다 다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학생용 책사 100개 6만원 되겠습니다. 코드는 거래 우리가 공급자고 가구 나라가 공급받는 아이고 이렇게 많을 때는 나라로 검색합니다. 가구로 했더니 너무 많아요. 가구 회사라 그래서 나라. 전자세금은 비워둔다는 거. 첫 문제는 비워두세요. 발행해야 되니까. 분개는 아까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 분개. 고칠 것이 없습니다. 입금전표 두 줄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로 검색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7일 뭐 10월 1일부터 7일도 괜찮아요. 찾기만 하면 되니까 체크하시고 위에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이젠 뭐 이게 아주 잘 숙달이 됐을 거예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누르시고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고 발행 눌러주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요거 닫고 이것도 한번 닫고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상단에 있는 조회 한번 눌러가지고 여기에 전자발행 뜨는 거 확인해 주시면 네. 네네. 완전히 맞습니다. 자, 여기를 현금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못 바꾸겠죠. 3번 혼합으로 해가지고 자 대변에 101번 현금 660만원 차변이죠. 차변 현금 받았어요. 차변에 101번 현금 660만원 이 분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채점은 이 결과를 가지고 채점한다. 맞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죠. 매출거래 3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상품을 비사업자인 차윤아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여기서 이제 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라는 주석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가 이렇게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팔면은 원래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차윤아가 아니라 BC카드사. 차윤아라는 고객한테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BC카드에서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아직
이 거래 날짜인 10월 10일 시점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외상 매출금에는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결제 방법 3개월 할부, 이거 그럼 미수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3개월 나눠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카드 결제 방법의 3개월 할부는 BC 카드사하고 요 차윤아 씨하고의 관계이지, 우리 회사는 카드 가맹점이죠. 가맹점 번호인 이 진성 가구에는 일시불로 들어오죠. 일시불로. 고객이 할부했다고 해서 가맹점에 할부로 끊어서 입금되는 법은 없죠. 그냥 일시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수금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부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10월 10일 매입 매출 전표에 10월 10일 날짜에 유형은 카드 매출이니까 17번 카드 과세, 카드사는 BC 카드, 확인. 품명에는 식탁 세트, 수량 단가 모르겠고, 금액은 합계를 써주세요. 1056 플러스.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차윤화를 해야 됩니다. 거래처는 여기서는 차윤화가 됩니다.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하시고, 외상매출금으로 자동으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인식이 됐고요. 거래처는 BC카드로 자동됐습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수금 대변에 부채 증가 맞고요. 상품을 팔았으므로 상품 매출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다. 잘 됐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문제입니다. 매입거래는 좀 매출거래보다는 유의할 사항이 좀 대체로 많다. 자료 설명을 보면요.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3500cc를 2020년 11월부터 36개월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 장기 렌트. 그리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이 차량 관리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기 렌트를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로 쓰는 기업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업은 이걸 어떻게 비용 처리하느냐? 임차료로 비용 처리해요. 계정 과목을 임차료.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그런데 이 임차료는 승용차 임차와 관련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승용차 구입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임차료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전부 못 받아요. 보험료는 원래 면세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못 받기 때문에 임차료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54번 불공 매입으로 해야 된다. 왜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한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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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승용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가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비용 처리는 해야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혹시 비업무용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리 제도가 있는 이유가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 목적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네, 비용 인정은 받습니다. 네, 비용 인정은. 근데 한도는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 제도에 의해서 업무용으로 쓴 것이 확인되면 다 비용됩니다. 예, 그런데 업무 일지하고 실제로 비용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주행 거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 이런 것들 그 차량별로 관리하는 거 보고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으면 다 비용 관리, 비용 처리는 무난히 다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라도 우리가 세무감사라는 건 5년 후, 10년 후에도 세무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는 야 이거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안 쓴 것 같아. 나중에 밝혀지면 다 그건 다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또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비용으로 또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이사 찾아 그러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대표이사 상여금에 대한 또 과세를 하죠. 근로소득세 과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무감사가 나오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세무감사 없다 하면 차량 유지비에는 한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세무감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회계 프로그램에다 해두어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들여다보겠다. 필요하다고 볼 때 의심 가면은. 자, 그러면 이제 11월 1일 거를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날짜를 11월 1일로 정확히 넣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54번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놓친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이거죠,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잘 찍어주시고, 그리고 품명에서 이제 그대로 제네시스라고 쓰시죠. 금액은 75만 원이네요. 거래처는 해인렌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대금은 아까 보니까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분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상품인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가구회사잖아요. 상품 아니죠? 임차료로 하셔라. 임차료 819번 임차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부가세가 어디 갔지 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모두 비용으로 혼합이 됩니다. 비용으로 합산 처리돼요. 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불공을 선택을 못했다면 이 문제를 놓치는 거고, 불공만 잘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고민스러운 것이 야 이게 36개월 렌트했는데 렌트비는 뭐지?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인가? 이렇게 이제 헤매면서 이제 잘못할 수가 있죠. 임차료, 토지 빌리는 것도 임차료. 건물 빌리는 것만 임차료가 아니에요. 차량을 빌리는 거, 토지를 빌리는 거, 특허권을 빌리는 거, 특허권을 임대했다. 임차료. 뭔가 타인의 자산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 다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임차료 문제. 좀 이것도 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급수가 TAT 2급, 1급, TAT 급수로 올라가면요. 리스 자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와요. 리스, 금융 리스. 리스 자산을 기계장치를 리스로 구입했다.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도 나중에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다음에 4번 매출거래. 매출거래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없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늘 인테리어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견해를 발급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세요. 네, 전자 입력. 자,
우리가 매출거래인데 상품 팔았으면 아주 이건 뭐 순탄한 문제예요. 주의할 사항이 거의 없어요. 자, 11월 12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2일. 자,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팔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1번 과세 매출이. 네. 품명에는 간이의자 50개 5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죠. 하늘인테리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자, 분계는 자료 설명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의 하단을 보시고 판단을 합니다. 외상하고 현금으로 나눠져 있네요. 혼합 분계를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분계를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과 상품 매출. 우리 간이의자는 상품 맞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먼저 3번 차변에 현금을 먼저 기록하겠습니다. 100만원. 또 차변 3번 외상은 108번이죠. 밑에 175만원 빨간 글씨로 보이죠? 세금계산서에서 175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사항이 있는지도 보시고 차대변이 일치하는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점짜리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인데요. 매입거래가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자료 설명을 먼저 봐야 돼요. 당사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특허 출연 및 등록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이네요. 특허 출연료를 말일에 주기로 했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지급 안 한 거니까 미지급금인 거죠.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자, 그러면 특허 출원을 하는데 지금 44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공급가액이. 그러면 이걸 자산 처리해야 돼요. 특허권. 이게 바로 특허권입니다. 특허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래서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구입도 자산 처리하잖아요. 무슨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것도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처리합니다. 자, 특허를 출원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특허권. 자, 날짜는 11월 15일로 매입매출 전표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면 됩니다. 자, 왜냐?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 자, 11월 15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51이라는 거. 유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입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51번 아니면 53번 아니면 54번 아니면 57번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하고 관련된 건 뭐예요? 51번 아니면 54번.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으면 51번. 공제 못 받는 세금계산서면 5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입세금계산서야? 이건 51번 아니면 54번이다. 이렇게 딱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다른 거는. 그 다음에 계산서를 만난다. 계산서. 세금자 없는 거. 계산서가 매입이라고 했으면 53번. 계산서 매출을 했다 그러면 13번인 거죠. 이렇게 딱 좁혀서 생각하시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권 출연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업무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공제 가능하고,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쓰면 됩니다. 특허 출원 등록. $440만원. 코드는 코아. 특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나중에 이체 지급을 했으니까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상품을 바꿔야 돼요. 특허권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특허권이라는 자산.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4840 탭기. 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제대로 됐고 차대변 합계 일치합니다. 이렇게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은요,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주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매출거래라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이름이 수정세금계산서. 그래서 FAT 1급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급 전송한 것을 입력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난 11월 13일 현아유통의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으로 인해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외상과 상계 처리한다. 외상분계하라 이거예요. 외상분계. 메인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한다. 1번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거래 날짜는 11월 20일 작성일자로 입력을 합니다. 네,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매출 전표 11월 20일 매출이니까 11번 과세매출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고급의자 수량이 -2 단가는 1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20만원 나오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현아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이죠. 전자세금. 자,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라고 그랬죠.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외상분계 하시면 자산부채 수익에서 모두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외상매출금 자산 -22만원, 부가세수금 부채 -2만원, 상품매출 수익에서 -20만원. 다 빠져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FAT 1급에서는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고 TAT 2급과 1급에서는 수정 세금계산서 요 메뉴를 이용해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부가가치세 문제 정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 네. 자, 평가 문제 보시면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그러면 1기 확정을 여러분이 조회할 때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4월부터 6월로 조회하셔야 돼요. 이걸 말이죠. 1기다 해가지고 1월부터 6월로 조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인은 말이죠. 확정기간 때 앞에 애정신고 때 한 거는 빼고 신고하는 거예요. 1월부터 6월을 하면은 애정신고한 거하고 합쳐져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지금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주식회사 진성가구입니다.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씩 신고가 나누어집니다. 3개월씩. 따라서 1기 확정 신고 이거를 말이죠. 기간을 1월부터 6월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1월부터 3월은 1기 애정 때 이미 신고가 된 거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4월부터 6월 3개월씩 2분기 것만 조회하셔야 돼요. 네. 어제 질문하실 때 요거 1월부터 6월로 입력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1기 확정 신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리라고 또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있죠. 이거 아니면 뭐가 나와요? 납부하는 문제가 나오죠. 네.
단 전자신고세액 10,000원을 반영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이 있으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거래처 입력하라는 지시가 많은데 생략하라고 그랬네요. 예, 그러면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의 거래처를 미지급 세금이나 미수금의 거래처를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회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그랬더니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거 확인 아니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출제하려고 4월부터 6월까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감을 딱 해놨잖아요. 마감. 부가세 신고서 마감 쳐놨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는 다른 걸 할 도리가 없어요. 요거대로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전자신고세 신고를 반영하라 그래서 여기다 반영을 할까 그랬는데 다 반영을 해놨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18번에 있는 세액 10,000원을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해보시면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명세에 보면 54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55번에 있는 전자세금 발급세액공제는요 없어졌어요. 이거는 옛날에 있다가 그래서 10,000원이 여기에 없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아까 두 번째 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을 반영하고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회를 해서 이게 없으면 해야 되는데 마감까지 해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지워져요. 입력도 안 되고. 그래서 출제위원이 그냥 입력 다 해놓을 테니까 이대로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이 됐고요. 만약에 반영을 안 해놨다면은 마감을 해놓지 않았겠죠. 우리가 입력 가능하도록 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여기 상단에 있는 요 세 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자, 매출세액은 여러분 뭘로 입력하실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입력하실 거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입력하실 거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입력하실 거고, 차감세가 양수네요. 양수면은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죠. 양수면. 음수로 나와 있으면 뭘까요? 미수금으로 할 거죠. 음수로 나와 있으면 미수금. 밑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미수금. 마이너스 없으면 미지급 세금. 요게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 창을 이대로 열어두시고 일반 전표에 가서 여기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짜 6월 30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 가셔서 6월 30일 3번 차변에 부가하셔서 예수금을 부채 감소시키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평소에 전표 입력할 때의 반대 방향에 갖다 놓는 걸 우리가 정리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따다닥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아까 있는 매출세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또 엔터 쳐서 줄 바꾼 다음에 대변에 부가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따다닥 가서 대변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합니다. 또 엔터 쳐서 내려온 다음에 납부세액이 있으니까 부채로 인식해야죠. 대변에 미지 세금 261번으로 하셨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납부세액은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안 됩니다.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차감세 컨트롤 C 가가지고 일반 조표에 가서 컨트롤 V. 그래야 10,000원 차이가 나야 맞아요. 네, 아까 차액을 밑에 다 넣어버렸으면 밑에 10,000원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000원은 자비익 처리하는 거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 처리. 그래서 자비익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자비익 10,000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론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애정신고 때 받을 수 있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애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가능하다. 맞나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애정신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실기를 할 때는 뭡니까?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론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죠. 부가가치세 문제 그 아래 보기 중 뭐 맞는 것을 찾아라,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애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가능하다. X. 맞는 것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또는 적용된다. 이게 맞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리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24점이 여기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아까 그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 36개월 렌트한 거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게 개정 과목이 뭘까 임차료가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결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손익의 발생과 이연. 이거 단골이에요. 이런 문제. 손익의 발생과 이연. 그래서 손익의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잘 이해해 놓지 않으면 일단 결산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4점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6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자동차 보험료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습니다. 보험료가 지금 144만원짜리인데 자료 설명을 읽어볼까요? 9월 1일 본사 영업부 차량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증권을 수령하였다. 결산일 현재 보험료 경과분을 계상하시오? 그러면 이걸 자산 처리한 모양이에요. 보험료 지급할 때. 단 보험료 지급 시 자산 처리하였으며 월할 계산할 것. 그렇죠. 자산 처리했으니까 경과분을 계상하라고 그러죠. 대개 보험료는 비용 처리했다면 미경과분을 계상하라고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결산 때. 우리 보통 그런 문제를 많이 했죠. 보험료가 차기분까지 지급됐으니까 결산 때 미경과분을 자산 처리해라. 선급 비용으로. 그런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역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9월 1일 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144만원 중에서 선급 비용이 아닌 게 많죠.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은 경과했으니까 4달치는 월할 계산해가지고 보험료로 비용 처리해라 이 이야기. 그래서 이때는 차변의 보험료가 와야 돼. 미경과분을 해결할 때는 대변의 보험료를 넣어서 단기의 보험료에서 소멸시켜주는 분계를 하잖아요. 지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9월 1일 날 다 선급비용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4달치를 비용 처리하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자산 감소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치 소모품을 말입니다. 소모품을 자산 처리한 회사와 비용 처리한 회사가 있죠. 이것이 소모품을 구입 시 자산 처리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44만 원을 가지고 이게 지금 기간이 1년치인가요? 예, 보험기간 여기 나오죠?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 1년치입니다. 그러면 144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144만 원 곱하기 4개월 4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 금액에다 곱하기 4개월을 하고 나누기 12달로 해야 나와요. 그러면 48만 원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48만 원 계산 가능하셔야 된다. 이거를 차변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보험료로. 차변의 보험료. 그리고 대변이 선급비용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기한이 경과에. 자, 입력할까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입니다. 차변의 보험료입니다. 800번대 것. 82 하나. 아까 계산한 금액 메모했죠? 48만 원. 대변이 선급비용이에요. 9월 달에 선급비용 처리했던 자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산 감소. 48만 원. 그런데 혹시 이게 증빙이 있으면요. 혹시 보험회사가 여기 이름이 있나 보세요.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증권인데 어떻게 보험회사 이름이 없지? 네. 뭐 없으면 그냥 패스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땡땡 보험회사 하면은 여기다가 보험회사 거래처 넣어주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 거래처 등록했을 거예요. 9월 달에 지급할 때. 근데 이제 보험 증권에 보험회사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 무시하면 됩니다. 어디? 뭐 보험회사 없죠? 네, 무시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해서 자동 결산하는 문제.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진성가구의 결산 시 당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뭐를 계상했어요?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당기 설정액이 150만 원이고 건물분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이고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제시된 자료 이외의 결산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이것도 좀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36회 이전에는요. 이 결산자료 입력에 한 건만 냈어요. 뭐 기말상품 재고액만 낸다든가 아니면 감가상각비만 낸다든가 아니면 여기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낸다든가 이렇게 냈는데 지금 두 개를 냈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른 이거는 지금 퇴직급여 전입액에다 입력해야 되고 밑에 거는 감가상각비 건물분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건물 감가상각비는 그냥 이대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충법으로 하는 거예요. 150만 원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50만 추가 설정해야 돼요. 입력을 50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하라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조회해야 되는 거.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 대손 충당금 설정도 어떻습니까? 1% 설정하라 해서 1% 다 설정 안 하죠. 2% 설정한다고 해서 2% 다 안 하죠.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그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빼고 추가 설정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자, 시산표를 조회합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로 딱 하셔가지고 비유동 부채니까 저 밑에 부채 쪽에 있겠죠? 예, 비유동 부채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처음 설정하나 봐요. 계정 과목조차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거 다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예, 그럴 때는 다 입력하는. 만약에 있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요 잔액이 얼마인지를 봐서 그걸 빼고 입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빼고 입력하는 게 또 여기 이제 선납세금이 없는데 혹시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여기 만약에 당좌 자산에 선납세금이 있다. 선납세금 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납세금은 별도 분계까지 일반조표에 가서 해야 돼요. 차변에 법인세, 대변에 선납세금. 그 분계하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법인세 난에 맨 밑에 있는 법인세 난에는 선납세금 일반조표에 입력한 거를 뺀 나머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문제가 결산자료 입력 자동결산으로 나오면 선납세금 확인하셔라. 그래서 있으면 만약에 여기 5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차변에 일반조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법인세 이게 비용 발생시키는 거예요. 5만 원. 대변에 이제 요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선납세금 5만 원. 이 분계를 일반 전표에 해야 돼요. 하라는 말이 없어도 하고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서 맨 밑에가 법인세란입니다. 거기에는 여기 선납세금 5만 원 입력한 금액 뺀 나머지 금액만 입력한다. 그래서 빼고 나머지 입력하는 게 보니까 법인세하고 지금 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손 충당금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대손 충당금은 설정하려면 어차피 여기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뭐 1% 계산도 해야 되고 2%면 2% 계산도 해야 되고 하면서 밑에 거 자연히 보게 되죠. 이거 빼주는 거죠. 빼주는 게 한 3가지인가요?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지금 선납세금 법인세 문제 나오면 선납세금. 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서 확인했더니 이대로 입력하면 되겠더라. 그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을 엽니다.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죠? 열어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여러분 입력했죠? 이게 나오면 451번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참고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판매 관리비 바로 밑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퇴직급여 가로 열고 1200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퇴직연금입니다. 예. 예, 퇴직연금 충당금 1200이고 네,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1200 예,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2번에다 넣으셔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그 밑에 보이네요. 감가상각비의 건물 항목에다가 여기다 입력합니다. 1500만 1호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고 나서 여러분 항상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입력하고 엔터 꼭 쳐야 됩니다. 예. 커서가 이렇게 입력 중에 있을 때는 다른 작업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입력을 하고서 엔터로 마무리하는 거 습관이 되셔야 되고 위에 있는 점표 추가 이제 눌러요. 예 해주면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 2문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풀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연습하실 때부터 순한 문제부터 먼저 쭉 풀으셔라 이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개 다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자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풀어놓으면 벌써 아는 거 다 풀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 내가 못 푸는 거 다 틀려도 합격할 것 같은데, 뭐 더욱 여유가 생기죠. 만약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것도 못 풀었네? 이런 억울함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다 푸는 거예요. 어렵고 모르는 문제에서 매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 제일 쉬운 문제가 있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 자, 일일 자금 명세를 조회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일일 자금을 먼저 열어요. 네. 일일 자금 명세는 금융 자금 관리의 첫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열어놓고 이제 문제 세부적인 걸 보는 거예요. 다음 중 1월 31일 일일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 날짜를 1월 30일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1 엔터 31일. 그리고 전체를 봐야죠. 모든 거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거래 내역이 어디 있냐?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일거래. 여기에 계정 과목들을 보시면 돼요. 자, 1번 수도광열비. 자, 계정 과목이 2개 있는 것은 2개를 같이 봐야 돼요. 전표를 만약에 세금과 공과를 2건으로 입력했으면 계정 과목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광열비가 여기 맨 끝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56,300원이죠? 틀렸네. 답이 1번인가요? 네. 너무 쉽게 맞췄어요. 1번. 그래서 임차료 혹시 만나볼까요? 임차료 25만원. 임차료 25만. 네, 맞았어요. 그래서 뭐 뒤에 거 볼 것 없어요. 네, 수도광열비가 확실하니까 1번 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세금과 공과는 2개입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봐야 돼요. 이 2건으로 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과 공과다 하면 합산해야 돼. 29만 4천 원. 안 나왔네. 근데 보기에 세금과 공과는. 자, 요거 일일 자금 명세서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장부 서식 중에서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어지러워. 여러분도 그러시죠? 알록달록하고. 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오면. 그러나 주로 시험은 이쪽에서 나올 테니까 여기서 계정 과목 2개씩 있으면 합산해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찾는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엽니다. 네, 딱 열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 연습하면서 들락날락 많이 해서 어디 있는지 아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기간이 언제입니까? 예, 1월부터 3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놓아요. 정기신고 저장해놨나 봐요. 네, 확인 눌러놓고 이제 여기서 문제를 찾. 과세표준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과세표준은 뭐예요? 상단에 있죠?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매출액의 공급가액, 요 합계.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밑에 차감계에 있는 납원에 있는 요 세액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15 빼기 16 여기 납원에. 과세표준은 이걸 말해요, 여러분. 과세표준 매출의 공급가액, 그게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37, 580, 네, 2번에 있고, 공제 가능한 1435, 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과세표준을 말이죠, 이거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과세 표준 위에 있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매출. 네. 매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표준이란 매출에 있는 공급가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매출에 있는 공급가액. 매입의 공급가액 보시면 안 돼요. 매출에. 그리고 이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여기 17번에 있는 거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6번에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문제는 두 문제는 어렵게 낸다 한들 그렇게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거를 8점이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그 기초정보관리 10점에다가 맨 뒤에 8점, 18점은 뭐 보너스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건 차분히 집중력을 잊지 않으면 풀면 100% 맞출 수 있는 문제. 그거 먼저 해놓고 뭐 분계가 내가 아무래도 좀 자신이 없다. 분계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해야죠. 풀기만 하면 100% 맞출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셔야 될 거다.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